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영철입니다. 여러분은 대전하면 어떤 축제가 떠오르십니까? 빵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 유성온천 축제, 계족산 맨발 걷기 축제, 그 중에서도 특히 대전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영시축제 등이 있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점점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는 대전 영시축제와는 달리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와인 행사인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 지난 2012년 대전 국제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에 이르기까지 대전에서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와인 축제를 개최하면서 정통성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에서는 국제 와인 기구가 인증한 아시아 유일 와인 품평회와 아시아 와인 트로피가 함께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수천여 종류의 출품된 와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좋은 품질을 인정받은 와인은 한비탑 그림과 함께 대전이 새겨진 라벨을 붙여 전 세계로 유통되면서 대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와인 관련 축제를 개최하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국제 와인 기구가 참여하는 아시아 와인 트로피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시아 주요 국가까지도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 대전 국제 와인 엑스포는 2022년까지는 대전시가 약 8억 원 정도를 지원했지만 지난 2023년부터 대전관광공사가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대전관광공사가 재정적인 부담감에 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 미리부터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아시아 와인 트로피를 주관하는 국제 와인 기구가 앞으로도 대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지만 어째 좀 불안합니다. 마냥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대전시는 하나의 축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되어 온 지역 축제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것. 국제 와인 엑스포를 바라보는 다른 지자체들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면서 7월 1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으로 참여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힘TV 정진호 PD 나와 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입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이 작업 도중 사망했던 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건 이후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가 작업 중지 명령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 또 이제 특별 감독 실시 등을 약속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직무유기 그리고 무책임 행정 이거를 좀 비판하는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그 노동자들에게 사측이 일방적으로 복귀 명령을 내린 사실을 노동당국이 인지하고도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예. 사실상 방조하는 듯한 모습 이게 더 큰 논란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작업 복귀 명령을 내린 사측도 문제지만 이걸 또 알고서도 묵인하는 듯한 노동 당국의 모습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하게 됐었는데요. 이들은 정신적 충격을 겪은 노동자들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측이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 하청업체를 통해 기습적으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점,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사실상 방조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났습니다. 참고로 고 김충현 씨는요, 사망한 채 그 현장에서 몇 시간 방치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당수 동료 노동자들이 작업 때문에 여기를 오가면서 참담했던 현장을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트라우마 고위험군 노동자가 15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군 노동자도 2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함께 땀 흘리면서 일했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정신적인 충격일 텐데 사측도 그렇고 노동당국도 그렇고 상당히 아쉬운 구석이 많아 보입니다. 네, 태안화력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전 KPS 측도요, 트라우마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욱 아쉽다. 사실 아쉽다는 표현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다가 그 노동당국이 보여준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체액위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 관계자가요, 대책위 측이 작업 중지 명령을 포함한 더 강력한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니까 작업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와라 이런 취지로 또 답변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동료 노동자들도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행정당국이 피해자 측의 근거를 찾아오라.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닙니까? 네, 사측은 치료가 끝나지도 않은 노동자들에게 작업 복귀를 명령하고 노동당국은 이거를 무시하면서 근거 찾아오라고 하고 이거 정말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사측이 복직을 강요하고 있지만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고 사고에 대한 진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서 돌아갈 일터가 안전한지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현장에 우리를 다시 밀어넣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렇게 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좀 커지니까 한전 KPS 측은요, 뒤늦게 작업 재개 지시 이거 철회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피해 노동자들의 집중 치료 재반 비용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좀 약속했다고 합니다. 예, 사측이 뒤늦게나마 조치에 나섰다는 말인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발생 직후 사측이 지시한 작업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가 또 얼마 전 김충현 씨가 원청인 한전 KPS 관계자와 직접 작업 전에 그 안전 확인 요청과 함께 상급 기관의 지적 사항까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또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참담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실효적인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이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당신 자녀 결혼식이 잘 진행될지 두고 보겠다입니다. 약간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상당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이죠. 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덕대학교 총장 직무대리가요, 이번에는 협박 혐의가 이제 추가가 돼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대덕대 총장 직무대리를 마치고 현재 학교법인 창성학원 사무국장을요, 이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난 2022년에 대덕대학교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이 인사는요, 학교법인의 의사회 의결도 없이 야구부 실내연습장 조성을 위해서 승인됐던 3억 4,800만 원을요, 창고시설 설치에 사용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인사는 용도에 맞게 그 야구장 실내연습장 건립에 사용한 게 맞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가 창상학원 이사장 그리고 전직 사무국장 또 이제 당시 행정처장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인사가 교수노조 지회장을 협박했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겁니다. 혐의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인 교수노조 지회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을 앞뒀던 지난 2월에요. 이 인사로부터 두 차례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인사가 이제 욕설과 함께
당신 자녀 결혼식 당일에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두고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상대방 자녀 결혼식을 두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 노조 지회장은요, 이 인사와 있었던 갈등 때문에 생긴 그런 보복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참고로 대덕대학교 교수 노조는 이 인사가 이제 총장 직무대리를 마치고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으니까 예.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학교법인 이사장을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참고로 이제 총장 직무대리 맡았다가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 사건 당사자는요. 예. 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실질적 운영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고요. 예. 또 이제 현재 이사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의 배우자가 총장 직무 대리를 맡던 중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사무국장으로 또 자리를 옮기고 교수노조가 그걸 문제 삼으니까 교수노조 지회장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다.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수노조 지회장은요. 당시에 그 전화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노조 탄압이자 노조 지회장과 그 가족의 사적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했던 그런 중대 범죄 행위라면서요. 예. 이건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윤리와 공공성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사태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모든 혐의의 중심에 서 있는 재단 현 사무국장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앞서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또 협박과 관련해서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는 상하탑인 대학에서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사학재단의 문제도 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힘TV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환경 이슈를 짚어보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하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과 관련해가지고 좀 실효성 논란들이 좀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제 탈플라스틱을 좀 기조로 하는 정책을 좀 세운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예. 오늘은 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어떤 곳에는 페트병 분리 배출함을 따로 만들어놔서 그나마 좀 다른 제품들하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아예 뭐 수거함 자체를 따로 설치해 놓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제대로 분리도 안 되고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습 보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이게 잘 시행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사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요. 예. 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나 유성구 곳곳에 이 투명 페트병을 이제 분리 배출을 하면은 예. 포인트로 이제 다시 지급받는 그런 회수 기기들도 이제 있어서 예.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대했던 효과만큼 정말로 이제 투명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문제가 많이 해결됐느냐라고 따져보면은 예. 아직은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곳은 잘 되고 있고 정착도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느 곳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모습인데 지금 분리배출제 시행한 지가 올해로 5년 차입니다. 근데 여전히 일정 부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까요? 뭐 사실은 이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투명 페트병 잘 분리배출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재활용 쓰레기를 물론 그 지역 자체가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애초에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곳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로 분리배출하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환경적인 대안들이 아직 잘 모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5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아파트처럼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쉬운 곳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 빌라 밀집 구역들 예.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느 정도 대안 마련들을 이제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원룸이나 이제 투룸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야라고 그냥 아예 상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대안책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이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룸이나 이렇게 자취를 했던 그 시절이 바로 분리배출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어서 네.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게 좀 바뀌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그냥 페트병은 한 곳에 모여 있고 네. 아파트로 이사 왔더니 분리배출하는 걸 했느니 딱 그 기준점에 그렇죠. 제가 있었기 네. 때문인데 많은 분들께서도 요즘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분리배출에 대한 생각들 하실 텐데 그럼 정부가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 시행하자 네.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투명 페트병이 가장 고급 재활용 원료이기 때문이에요. 예.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페트를 비롯해가지고 플라스틱들이 대체로 한 7가지 종류의 재질들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같은 이제 LDP라는 재질도 있고요. 또 비닐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수를 담아 먹는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을 이제 잘 가공해가지고 녹이고 또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입는 옷이라든지 예. 가방이라든지 또 신발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재활용품을 잘 모아내는 과정에서 비용을 좀 적게 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깨끗한 투명 페트병들이 잘 모이게 되면은 예. 경제적인 성과들을 낼 수도 있을 정도의 재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것들 플라스틱들이 재질별로 다 섞이게 되면은 예. 그걸 또 별도로 선별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플라스틱 재활용도 그리고 이제 예. 경제성이 높은 플라스틱들을 좀 경제적으로 잘 선별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전체 페트병이 30만 톤이라고 네. 하는데 개수를 치면은 5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용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코로나 이전보다 또 이후가 많이 예. 또 사용량이 아마 늘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런 위생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식당에 가더라도 다회용기나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식기류나 컵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회용품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예, 예.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전염병 이슈가 터졌는데 예.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회용품 사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런 악순환이 빠져나가는 게 조금 예.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은 뭐 흔히 말씀해 주신 대로 생수라든지 이런 거 뭐 일주일에 하나만 사 먹어도 사람 한 명이 4개의 병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에 하나 먹는다고 해도. 그렇죠. 근데 이 투명 페트병이 나중에 재활용을 통해서 뭐 옷이 되기도 하고 가방이 되기도 하고 네. 신발이 되기도 하고 단순한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몇 % 정도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지 자원 활용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재활용률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냐면은 일단은 이제 시민분들이 분리배출을 잘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 잘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보통 재활용한다고 하면은 물질 재활용을 많이 상상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를 잘 가공해 가지고 옷과 같은 새로운 예. 물질로 재탄생시키는 걸 물질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물질 재활용을 하면은 통계가 이제 사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대체로 40% 내외로는 한다고 보여집니다. 가령 그건 이제 또 페트와 같은 고급 재료들에 한해서겠죠. 근데 환경부의 통계 같은 것들을 보면은 막 70%, 80%까지 재활용한다고 하는 통계들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예. 그런 류의 재활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에너지로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들도 이 경우들을 다 포함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재료 자체가 사실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에 또 잘 탑니다. 엄청 잘 타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화력 발전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에너지로 재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재활용은 사실 재활용의 취지에는 좀 어긋난다고 예. 보셔서 대부분의 이제 깨끗한 물질로 다시 재탄생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또 지향해야 할 그런 재활용 비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용 관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 페트병을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는 창업팀들이나 혹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투명 페트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에서 이제 투명 페트병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를 주고 구매하는 산업들이 그래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투명 페트병 하나를 50원 정도의 포인트를 가지고서 이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제조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50원에 사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느 정도 경제성이 뒷받침될 정도로 수요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을 포함해가지고 재생원료를 이제 해마다 약 7만 8천 톤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부족해서 또 수입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부족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깨끗하고 재활용할 만한 그런 재질의 페트병, 그런 페트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 우리가 선별 과정에서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이 재활용을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구하는 것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런 수치에서 바로 보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환경부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완벽하게 분리배출된 투명한 페트병 이것만 이제 식품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었다가 규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혼합 배출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규제를 완화하면은 비용 편익 대비 한 순수익이 한 500억 정도 더 날 거다. 뭐 이런 보고서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의 규제는 물론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긴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금 재활용 기술들이 많이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것들 버릴 때 뚜껑은 분리배출해서 또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뚜껑 잘 닫아서 버리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안에 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라. 근데 또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재활용 기술들이 어쨌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 페트병과 병뚜껑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들을 믿고 우리가 이제 오염을 막는데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식이 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병뚜껑 분리해서 버리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닫아서 버리는 게 상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척 기술이라든지 혹은 재질별로 어쨌든 이게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잘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트의 무게와 병뚜껑의 무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갈아서 넣으면은 이제 물에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 사이에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쨌든 계속해서 재활용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의 안정성이 검토가 됐다면은 그 검토된 선 안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은 좀 더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한 갑자기 궁금증인데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생수를 시켜 먹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페트 분리수거 담당이거든요. 그럼 이제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통째로 버리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아니요. 찌그러뜨려 버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훨씬 더 좋은 건가요? 네, 왜냐하면은 찌그러뜨려야 실제로 이동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들은 대체로 가볍기 때문에 그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무게 문제는 사실 크게 있진 않고요. 다만 이제 부피를 얼마나 잘 줄이느냐가 관건이라서 재활용을 이제 선별하고 또 분리하고 또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피를 줄이게끔 잘 찌그러뜨려 가지고 분리배출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저의 단순했던 호기심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군요. 저는 그냥 좀 버리기 좀 편하라고 제가 좀 발로 밟아서 내는 편이었는데 제가 좀 재활용에 좀 도움이 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었군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이행 방안 이걸로 이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이걸 핵심 과제로 꺼내 들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증금제라고 하면은 쉽게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게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맥주나 소주병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에 50원, 100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소비자가 사실 인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런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보증금을 내면서 사실 같이 구매하는 거예요. 미리 내고 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그 보증금을 회수하려면은 그거를 잘 닦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면은 그 비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를 실행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보증금이 붙여가지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대신에 그걸 잘 분리배출해가지고 특정 지정된 장소에다가 배출을 하시면은 지금 병에 대한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처럼 플라스틱도 똑같이 보증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지금보다 약간의 비용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분리배출하신다면은 뭐 사실 지금하고는 크게 가격 차이는 없는 방식들이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기존의 플라스틱들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창업팀들이나 재활용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의 좀 효과적인 선순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조금 지향하면 좋을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가령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는 소비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증금에 대한 비용들을 세금으로 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자원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재정으로 이제 투입을 시키면 또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생태계를 너무 파괴시키지 않는 선 안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보증금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시범 도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원룸이나 이제 1인 가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부터 좀 먼저 실행해 본다면은 그것도 어느 정도 대안책으로서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이 되면 말씀해주신 회수하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업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선별하고 운송하는 것만을 업으로 하셨었다면은 거기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혹은 스케일업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어쨌든 조금 더 자원순환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금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나 인센티브가 같이 병행이 된다면은 자원순환율도 올리고 기존에 이제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시던 분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실 수 있는 모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증금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분리배출 사업과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명 페트병 보증금제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어차피 미리 낸 거 다시 돌려받으니까 지금과 큰 차이 없겠다,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 이걸 어디다가 내가 갖다 내고 돈을 돌려받느냐? 뭐 편의점에 다시 갈 것이냐, 마트에 갈 것이냐? 맞습니다. 회수하는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요즘에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곳에다가 유리병 같은 거 갖다 주면 다시 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유리병과 페트병의 수요가 사실 어마무시하게 다를 거거든요. 술은 사실 성인분들만 또 드시고 가정에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제한적이지만 사실 집에서 투명 페트병을 안 쓰는 곳은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거의 없죠. 요즘 생수도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집도 그랬을 그렇지만. 때 기존에 단순히 유리병을 회수하던 시스템 정도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사실 거의 민간 영역에 이 보증금을 다 맡겨놓은 그 상황인데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양이 달라지게 되면 이걸 보관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동네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창고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유리병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이러셔가지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근데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는 일단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보증금제를 하면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재질의 특성상 사람이 받고 있잖아요, 직접.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무인 회수기가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무인 회수기를 좀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이 보증금제를 실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금제로 받은 비용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이 좀 지역선 순환 혹은 이제 그 보증금들로는 친환경 제품만 살 수 있게 좀 별도의 이제 구매 항목들을 좀 고민해 보면은 실제로 재활용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좀 순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은 뭐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지만 이 페트병 들고 가면 재활용 봉투로 바꿔주거나 이런 것도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재활용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의 정책들은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정부가 뭐 탄소 중립 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하고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결국 소비자들이 더 착하게 잘 분리배출하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재활용 문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애초에 덜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너무 이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의 정책 방향이 되면은 예. 그건 사실 또 그거대로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좋은 정책대로 하되 예. 재활용이나 이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생산자 부담에 대한 원칙들에 대한 기준 역시도 소비자들이나 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은 어느 정도 풀되 예. 그 생산자들에 대한 규제들은 어느 정도 강화시켜야 실제로 자원순환이 탄소 중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했던 이 탈플라스틱 정책 이게 좀 잘 정착이 되고 많은 네. 분들이 동참을 해주시고 자원 절약에도 좀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많은 분들이 재활용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내가 분리배출한 플라스틱이나 여러 재활용품들이 어떤 제품들로 어떻게 다시 탄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효능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 앱이라든지 예. 혹은 기존에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자원순환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실제로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한 제품들이 어떤 형식으로 재활용돼서 다시 탄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배출한 것 대비 어느 정도의 재활용률이 또 올라갔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세부적인 장치들을 좀 정책 차원 안에서 잘 예. 마련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실효성 논란 또 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포, 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서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달 9일 대덕구 대화동 펜타플렉스 빌딩 1층에 특별한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참고로 펜타플렉스 빌딩은 지식산업센터로 공장, 사무실, 기업 지원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사람들은 이 특별한 곳에 드나들며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기도 했고요. 3355 모여서 야구도 보고 예. 이야기도 나누며 일상 속 휴식을 만끽했는데요.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 공간 구석구석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예. 한쪽 벽에는 이른바 밸런스 게임이 붙어 있어서 직장인들을 고민에 빠지게 했는데요. 예. 일주일에 3번 회식하기 대 예. 일주일에 3번 야근하기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찾는 예. 식입니다. 예. 주변 직장인들은 이곳에서 동료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스스로의 노동 환경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선물로 가득했던 이곳은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오픈한 팝업 스토어 씨앗입니다. 예. 오늘은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애환 섞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 씨앗이라고 하니까 이제 막 뭔가 시작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제대로 피지 못한 상태 이런 느낌도 드는데 이 팝업 스토어 씨앗 어떤 곳입니까? 진행자께서 씨앗의 의미를 잘 추측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최 측에서 씨앗이라는 이름을 정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대전 산업단지에 위치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 체험 프로젝트로 기획된 곳인데요. 6월 9일에 문을 열어서 7월 25일까지 운영합니다. 예. 직장인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노동법 강좌라든가 노동 상담을 제공하고요. 또 요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직장인들이 퇴근 후 취미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문을 열고 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고 쭈뼛거리던 분들이 이제는 자유롭고 편하게 드나들고 있는데요. 예.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이곳을 찾아 편하게 쉬기도 하고 평소 궁금했던 노동 문제를 자유롭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평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보다 행복한 일터의 경험을 주기 위해 팝업 스토어 씨앗을 만들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예. 민주노총 대전본부 이현주 미 조직국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팝업 스토어 씨앗은 대전 산업단지에 민주노총을 좀 친근하고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씨앗의 의미는 5인 미만이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과 이제 민주노총 팝업 스토어 씨앗에서 소통하고 만나면서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권리를 찾아가는 그 씨앗을 뿌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서 일단 민주노총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친근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여기 막 인테리어 하고 처음 막 할 때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뭐 생기냐 그러다가 이제 뭐 민주노총에서 이런 거 한다 그랬더니 여기 다 작은 사업장인데 왜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냐, 아무도 안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회사 내에서 관리자 위치에 계신 분이 더 노동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부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더 많이 오시고 질문도 더 많이 하러 오세요. 네, 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조 체험을 비롯해서 뭐 노동 상담, 강좌 이런 걸 진행한 장소가 대전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있는 펜타플렉스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여러 지식산업센터 중 한 건물인데요. 예. 노후화된 대전 산업단지 재생 사업으로 진행돼 지상 11층 건물 안에 업체만 300개 이상 입주해 있고 이 건물에 일하는 노동자만 1,300여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 입주한 여러 업체들 가운데 약 70%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많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아서 우리 사회 노동권 사각지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 근무, 가산 수당 적용이 안 되고요. 예. 연차, 유급, 휴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도 예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제한으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마음대로 해고도 가능합니다. 예. 부당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불가하고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해도 시급은 평소와 동일합니다. 이토록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모여있는 이곳에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너무나도 오래된 그런 이야기인데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것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2023년 8월 18일부터 직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조항이 아닌 건데요. 예. 실제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펜타플렉스 건물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휴게시설이 더 간절하다고 합니다. 또 제가 취재를 나갔던 날 산업단지 곳곳을 오토바이로 돌아다니는 배달 노동자, 이동 노동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는데요. 예. 쉴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여름 폭염을 피할 곳은 고작해야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나 예. 편의점 간이 벤치 등이고 길가 곳곳 보도블록 경계석에 앉아 잠시 쉬거나 한숨 돌리는 풍경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팝업 스토어 씨앗은 이런 분들에게 잠깐이지만 꿀맛 같은 휴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팝업 스토어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말은 휴게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휴게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팝업 스토어 새싹을 좀 통해 가지고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인 이곳에다가 좀 공동 휴게실의 상을 제시하면서 추후에 일을 함께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탁구대랑
당구대가 있기는 한데 다 합쳐서 3개 정도? 그런 실정이라서 휴게 공간 얘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노동자 상담도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어떤 고충들을 좀 많이 느끼시고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가요? 네, 작년 민주노총에서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매주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그만큼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노동법 상담 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예. 주휴수당이란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에게 유급으로 하루를 쉬도록 보장한 제도죠. 예. 제대로 쉬어야 건강하게 또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휴수당은 우리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위 쪼개기 계약이 성행한다는데요. 원래라면 한 사람이 15시간 일을 해서 주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예. 2사람을 고용해서 한 명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입니다. 이러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쪼개서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연차 보상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이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질문과 상담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일단은 그 작년에 민주노총에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대전 지역만 이제 항정해놓고 결과를 보면 10명 중에 1명꼴로 매주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설문에서 대전 지역 미조직 노동자의 61% 정도가 노동조합이 있으면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향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불평등 완화 등의 기능을 이제 내가 노동조합을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분들이랑 이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10명에 1명꼴로 퇴사를 생각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러면은 일하고 있는 일터를 떠나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좀 같이 개선해가고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도를 우리랑 여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팝업스토어 씨앗이 노조 체험 프로그램, 또 노동자 상담, 노동법 강좌, 참 프로그램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노동법 강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직장인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현직 노무사를 초청해서 도시락 노동법 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참여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11시 50분경 팝업스토어 앞은 식사하러 가는 직장인들로 꽤나 분주했는데요. 예. 이날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짧은 강연이 준비됐고 샌드위치 점심을 제공하며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시간은 직장인에게 거의 유일한 자유시간이다 보니 강연은 핵심만 요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진행됐는데요. 강연 이후 직장인들에게 소감을 들어봤더니 대부분 직장 가까이에서 편하게 노동법을 들을 수 있어서 만족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자주 전해지는 요즘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법정 적용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상담을 받아서 저희도 좀 많이 이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좀 신선했고, 여기서 왜 이런 거 하나 했더니 들을 만한 게 좀 가치는 있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여기 고용노동부 사람들도 그렇고 맨날 뭐 사고 터지면은 이거를 수습하려고 그냥 서 있고 외양간 식으로 그러면 조금 이 사태가 지나가면 또 조용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롱텀으로 발전소 사람 벌써 몇 명 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순간만 막 고용노동부 가서 뭐 검사하는 척하고 물론 이제 관계자들 법적 처리하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2, 제3의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기획 연재를 하든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예, 지금까지 살펴본 노동상담, 노동법 강좌 외에도 또 직장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네, 월요일에는 워라벨 클래스가 진행되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퍼스널 컬러 찾기 강좌가 진행됐었습니다. 예.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던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예. 평소 생각만 갖고 있다가 막상 해보니까 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다음 주 7월 14일에는 아로마 테라피 클래스가 열릴 예정이고요. 씨앗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은 꼼지락 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품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7월 22일에는 가죽 키링 만들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목요일은 예술로 마음 돌봄이라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함께 모여 야구 경기를 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예. 무더운 여름 직관표를 구하기 힘든 직장인들이 모여서 잠시나마 시원한 냉방기에 몸을 식히며 함께 경기도 응원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퍼스널 컬러 말만 들어봤던 거를 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예상했던 색들도 있는데 예상 못하고 아예 맞지도 않는 색을 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생각보다 내가 이게 어울리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는 색깔이 오히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고, 이게 남들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교점이 돼서 더 쉽고 재밌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비싼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거의 5,000원이라는 가격에 저녁까지 주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도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경 벗고 봐가지고 사실 제 얼굴을 못 봤긴 한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고 차이가 되게 크게 나는 것도 봤고, 또 구분이 딱 되는 게 보이니까 좀 그게 되게 신기했고, 밝으면은 다 밝은 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옷이나 화장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서 약간 색깔 하나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고,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되게 다양한 걸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도 되게 좋고 평소에 들어보기만 했던 프로그램 같은 걸 쉽게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취재 분위기로 봐서는 체험 프로그램 참가한 분들 대체로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뭐 반응이 긍정적이었습니까? 네, 다양한 소감이 있었는데요. 예. 그중에서 평소 이런 소모임과 공동체가 꼭 필요했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자가 소수로 고용돼 있으니까요. 예. 이분들이 일도 혼자서 하시지만 식사 시간에도 다 뿔뿔이 흩어져 나와 혼자 식사하는 분도 많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흩어져서 개별화된 일상을 보내다 보니 평소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합니다. 예. 거창한 공동체가 아니라도 각자 직장 생활에 애환도 나눌 수 있고 편하게 만나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꼭 필요했다는데요. 이번에 팝업 스토어가 그런 역할을 해주어 정말 좋다는 소감입니다. 예. 다만 팝업 스토어가 7월 25일까지만 진행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런 모임과 공동체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지금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상 10명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요. 근데 만들기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이 넘어져가지고 하는 그런 그 시간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4주차인데 이제 그 펜타플렉스나 인근 노동자들에게 여기 팝업 스토어 씨앗이 이제야 조금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좁은 앞에서 호기심 있게 보시긴 하지만 들어오기는 약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한 질문이나 이야기도 하시다 가시고, 그리고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 특히 좀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동안 외로웠을 법한 이 노동자들에게는 좀 위로가 됐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행사였던 만큼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조성하는 과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얼마 전 종영한 한 드라마에서도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조합을 설립하는데 학교 측의 방해와 학생들의 시위까지 더해져 참 어렵게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 보여줬었는데요. 예.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마음에 씨앗을 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나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그냥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언젠가는 힘을 내서 직장 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예.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일하는 노동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일은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함께 힘 모아서 풀어내자는 당부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아마도 교섭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벽에 많이 부딪히실 거예요. 우리가 이 노동자분들 마음에 심고 싶은 씨앗은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팝업 스토어에서 조금 가까워지고 편해진 노동조합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 노동조합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선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 곳에서 작은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이직을 하셨을 때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노동조합을 할 선택을 하거나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마음속에 심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 포함해서 우리 사회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네, 우선은 법과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있는 법이라도 잘 지켜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사용자나 사업주가 제대로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동권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인식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직장인 스스로가 노동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잘 알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스스로의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팝업 스토어 씨앗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니까요. 예. 혹시 주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지나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의 노동권 잘 알아가 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민일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 체험 프로젝트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1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5시엔 대세남 오늘의 끝곡으로 윤상의 달리기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이었습니다.